30년 모은 퇴직금이 단 한 달 만에 공중분해되었을 때 저는 죽는 대신 절로 갔습니다. 그날 새벽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통장 정리한 메모지 몇 장이 구겨진 채 널려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요. 아무리 다시 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사라졌고, 가게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고, 제 나이는 63이었습니다. 그 숫자 3이. 그날 제 인생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너편 방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잠기가 밝은 사람인데 요즘은 지쳐서 그런지 옆집 문 닫는 소리도 못 듣고 자곤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 특유의 자세로 이불을 반쯤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이 여자 고생만 시키지 말자. 그 생각 하나로 살았는데 결국 노후에 가장 큰 고생을 안긴 사람이 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자식에게 훈계 듣는 기분도 들었고, 이 나이에 실패한 아버지로 보였을까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술 취해 길에 누운 적도 없고, 도박에 손댄 적도 없고, 월급 받으면 먼저 생활비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지각 한 번 안 하려고 겨울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탔고 눈 오는 날에도 구두를 손에 들고 미끄러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하필 이 나이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그 물음이 제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직하던 날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꽃다발을 안겨주며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했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떨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분명했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회의를 하고, 언제 월급이 들어오는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침이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우리 큰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가장 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 말을 위로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라는 말처럼 들렸지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노인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뒤에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늙어간다는 두려움, 돈이 줄어드는 두려움,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결국 저를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퇴직금을 날렸는지보다 어떻게 제 마음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해답은 영상 마지막쯤에야 비로소 선명해질 것입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요즘 뜨는 브랜드 하나 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자리만 잘 잡으면 월급보다 낫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냐? 평생 회사만 다닌 사람인데. 그랬더니 후배가 더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선배님 같은 분이 해야 됩니다. 인상 좋으시죠? 신뢰감 있죠? 손님 상대 잘하시죠? 이건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서 초보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초보도 할 수 있다. 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 은퇴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특히 이 말이 컸습니다. 가만히 통장만 보고 있으면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두면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병원 한 번 가고 경조사 몇 번 다니고 차 보험 내고 명절 보내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지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진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크게 듣습니다. 후배를 따라간 설명회장은 생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벽에는 성공 사례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예상 수익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월 매출 얼마, 순수익 얼마, 은퇴 후 제2의 인생, 부부 창업 성공 사례. 직원은 아주 친절했고 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선배님 연세대 분들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으시고 신뢰를 주시잖아요. 이 브랜드는 딱 그런 점주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말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한참 듣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 마요. 왜? 그냥 불안해요. 큰돈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무리할 나이 아니잖아요. 아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히 발끈했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손 놓고 살라는 거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당신은 내가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좋아 보여? 사실 아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란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 말 속에서 반대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이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주방 집기, 보증금, 각종 초도 물품,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간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 교육장에서 다른 점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본사 직원이 브랜드 철학을 설명하는 걸 들으며 이제 내 인생 2막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 가장 깊게 상처받는 사람은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개업 첫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와주었고 오픈 행사도 했고 후배는 역시 선배님 잘 되실 줄 알았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 아직 나도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장사는 첫날의 박수로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손님이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비 오는 날이 이어졌고 넷째 주에는 근처에 더 큰 경쟁 매장이 생겼습니다. 본사에서 보여준 수익표는 점점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부담스러웠고 본사 필수 구매 항목은 많았고 할인 행사 부담은 점주 몫이었습니다. 설명 들을 때는 작게 보였던 조항들이 현실에서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원래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세상에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망해가는 가게보다 망했다고 인정하는 제 모습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질수록 집안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은 길어졌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애써 밝게 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음 주엔 괜찮아지겠지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계속 기대에 못 미치자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밤에는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가게 일을 같이 도왔습니다. 제가 원래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이제는 당신 고생 안 시킬게. 퇴직했으니 우리 좀 편하게 살자. 그런데 현실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재료를 손질했고 손님이 없는데도 괜히 바쁜 척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조금만 더 버티자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내에게 같이 무너지자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식탁에서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카드값, 월세, 대출, 생활비. 아내는 숫자를 하나씩 짚어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저는 너무 거슬렸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요즘은 제일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나 무서워요. 당신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통장 잔고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나이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안함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울수록 화부터 내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조금 힘들다고 지금 다 접으라고? 당신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는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녔습니다. 남은 잔고,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임대료, 예상 매출, 현실 매출, 회사를 다닐 땐 기다리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여야만 겨우 조금 생기는 돈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내가 정말 잘못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못을 인정하는 게 실패보다 더 아프더군요.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평일 저녁에 갑자기 찾아온 걸 보니 아내가 연락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죠. 아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식에게 훈계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아버지도 힘드신 거 아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바로 쏘아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손 벌렸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꼭 돈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 아내의 눈빛, 자식들의 걱정, 제 거친 말투, 그리고 점점 사라지는 평안, 그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 사람을 더 피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연락도 받지 않았고 퇴직 동기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때 하고 묻는 게 무서웠습니다. 장사는 잘 돼? 가게는 어때? 은퇴하고 더 바쁘겠네? 그런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숨기느라 지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돈을 잃어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같이 잃고 있었습니다. 평정심, 가족의 신뢰,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 말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심도 조용했고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만 멍하니 보다가 시계를 여러 번 봤습니다. 시간은 분명 흘러가는데 하루 매출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그날따라 사람 마음을 더 건드렸습니다. 저는 마감 후 홀 한가운데에 혼자 앉았습니다. 의자 몇 개는 가지런했고 몇 개는 조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 몇 개가 남아 있었고 비 냄새가 가게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그날 매출을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고정비도 다시 쳐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은 같았습니다. 더 끌수록 손해가 커진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리해야 한다. 이제 멈춰야 한다. 여기까지다. 그런데도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건 가게를 포기하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고 제가 큰 소리쳤던 시간을 모두 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빈 가게 안에서 처음으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조용히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막힐 만큼 울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괜찮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족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아내를 더 지치게 했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안겼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셔터를 내리고도 집에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냥 걸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습니다. 신발 속으로 물이 들어왔고
바짓단은 다리에 달라붙었지만 이상하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작은 절 앞에 섰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절을 자주 다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따라 부처님 오신 날 몇 번 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절 마당은 비에 젖어 있었고 대웅전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길게 떨어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하나가 법당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맨 뒤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으로 전해졌고 젖은 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생각들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무거운 걸 지고 오셨군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노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서 아닙니다 하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이 반비를 이렇게 맞고 여기까지 오진 않지요. 괜찮으면 그냥 조금 앉아 계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캐묻지도 않고 그냥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날의 제겐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절에서 듣게 될 한마디가 제 가게를 살려주는 건 아니어도 제 마음을 살려주게 될 거라는 걸. 스님은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셨습니다. 작은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고 그 온기가 손끝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스님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앞에 앉아 같이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누가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자기 말을 급하게 끊지 않는 사람 앞에서 먼저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한참 뒤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 망했습니다. 스님은 놀라는 표정 없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망했습니까? 그 질문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망한 건 그냥 망한 거지. 무엇이 망했냐니?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게가 망했습니다. 퇴직금도 거의 날렸고요. 아내 얼굴도 못 보겠고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사는 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게가 망한 것과 인생이 망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막상 당한 사람한테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겪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때로 너무 가볍지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스님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돈을 잃기 전에 마음을 먼저 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일이 무너질 때이고 또 한 번은 그 일을 자기 자신과 같은 것으로 여길 때입니다. 가게가 안 되면 가게만 잃으면 되는데 거기에 체면을 묻고 가치를 묻고 남편으로서의 자격, 아버지로서의 체면, 사람으로서의 존엄까지 전부 묶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장사가 안 된 것보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스님,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스님은 잠시 창밖 빗소리를 듣더니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지요. 늙어간다는 두려움, 쓸모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 가족에게 짐이 될까 무서운 마음, 그 두려움이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속을 들여다본 기분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두려움을 덮고 싶었던 겁니다. 성공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나이 들어도 당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고 하지요.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포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헛된 기대와 허상을 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성공도 변하고 실패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의 실패를 영원한 신분처럼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다. 내가 실패를 겪었을 뿐 실패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단순한 말을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똑바로 보는 일입니다. 마음을 잃은 채 다시 시작하면 또 같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날 저는 절에서 나오며 비가 조금 잦아든 걸 보았습니다. 세상은 똑같았는데 이상하게 제 숨이 조금 덜 막혔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빚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가게가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그 절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특별한 해답이라도 얻고 싶어서 갔습니다.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법, 돈이 다시 들어오는 길,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려운 법문보다 작은 일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마당을 쓸고 법당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찻잔을 닦는 일. 처음엔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팀장 소리 듣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사장을 꿈꾸던 사람이 절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으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낙엽을 쓸다 보면 머릿속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게 걱정, 통장 걱정, 체면 걱정, 자식들 눈치, 이런 것들이 잠시씩 조용해졌습니다. 쓸어도 낙엽은 또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깨끗이 쓸어 놓아도 점심쯤 되면 바람이 다시 잎을 몰고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해도 또 떨어지는데 왜 계속 쓸어야 합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했다고 끝나지 않지요. 불안도 다시 오고 후회도 다시 오고 분노도 다시 옵니다. 그래서 또 쓸고 또 닦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이란 게 한번 깨닫는다고 영원히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집착이 내일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어제 괜찮았던 마음이 오늘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에 다녀온 날, 저는 집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같으면 아내가 말을 걸어도 예민하게 받아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 얼굴을 가만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밑이 더 짙어져 있었고 손등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 특유의 조심조심 걷는 걸음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제 불안만 보느라 아내의 피로를 못 본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저는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잘해보겠다는 말 뒤에 사실은 겁이 있었어. 쓸모없는 사람 될까봐. 당신하고 애들한테 짐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더 세게 버텼어.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저를 보더니 작게 울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냥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무서웠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부부는 참 이상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늦게 하게 되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빚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가게가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는 공기는 조금 옅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가게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했습니다.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의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말은 잘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만 안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게를 닫는 것이 인생을 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걸요. 가게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남은 재고를 처리하고 사용하던 집기를 내다 파는 동안 저는 제 실패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개업할 때는 그렇게 반짝이던 물건들이 정리할 때는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마지막 셔터를 내리던 날 저는 일부러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남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정리해보니 남은 돈은 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카드값과 각종 미지급금을 정리하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완전히 캄캄하진 않았습니다. 허상이 거치고 나니 현실은 차갑지만 또렷했습니다. 더 버티면 살아난다는 착각,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집착, 한 번에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조급함. 그게 사라지자 비록 형편은 어려워도 마음은 오히려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보고 지인들에게도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사람에게 세상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렵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이 결국은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걸 모를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반찬 진짜 맛있는 거 아빠도 알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결혼했겠냐고. 그런데 딸은 진지했습니다. 회사에 엄마가 담가준 장아찌 좀 가져갔더니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 엄마 손맛이면 작게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뭘, 그냥 집밥이지.
딸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 집밥이 귀한 거야. 크게 하지 말고 정말 작게 동네하고 아는 사람들 위주로만 해보면 어때? 예전에 저였다면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반찬 장사냐? 체면도 없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게 망해본 사람은 작게 시작하는 용기를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작게만 해볼까?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내는 저를 한참 보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작게만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깻잎찜, 오이무침, 진미채, 계란장. 집에서 늘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아내가 먼저 일어나 불을 켰고 저는 용기를 닦고 라벨을 붙이고 배달 주소를 적었습니다. 딸은 휴대전화로 주문 받는 법을 알려줬고 아들은 간단한 안내 문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처음 주문은 12개였습니다. 예전 가게 오픈 첫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12개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는 허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고 화려한 설명도 없고 번쩍이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만들고 정직하게 담고 시간 맞춰 전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동네 골목을 걸어 배달하는데 숨이 조금 덜 찼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에서는 늘 억지로 버티는 얼굴이었는데 이 작은 반찬 일에서는 오히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맛으로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짜지 않아서 좋네요. 진짜 집밥 같아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그런 문자 하나가 그때의 저희에겐 큰 힘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삶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반전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주문이 조금 많아 아내와 저는 정신없이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 반찬 하시는 분 맞지요? 제가 지난번에 장조림 주문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조금 놀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며칠째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반찬 드시고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다시 살렸다는 말, 누군가의 하루에 밥 한 공기를 돌려줬다는 말, 그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 뒤로 입소문이 조금씩 났습니다. 무릎이 아파장 보러 가기 힘든 어르신, 혼자 살아서 반찬을 조금씩만 필요한 분,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집밥 같은 맛을 찾는 분들, 주문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손님들의 대부분은 우리 또래이거나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배달하면서 여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어떤 집에는 신발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어떤 집에는
벽에 기대 놓은 지팡이가 먼저 보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문을 열어주는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다들 저마다의 외로움과 사정을 안고 산다는 걸.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국 하나라도 따뜻한 걸 찾는 분, 자식은 멀리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시장 가는 것조차 큰일이 된 분,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밥솥 여는 일조차 서러운 분,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저만 망했고, 저만 창피하고, 저만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세상엔 조용히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아픔만 붙들고 있을 때는 세상이 전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허기와 외로움을 보기 시작하니 이상하게도 제 괴로움의 크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형편은 아직 넉넉하지 않은데 예전보다 훨씬 덜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져야만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 대개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쓸모입니다. 작은 쓸모.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크게 성공해야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과, 그런 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반찬 한 통, 제 시간에 도착한 도시락 하나, 문 앞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작은 쓸모가 제 자신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한 사람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다시 살아가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러자 주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은 주문 정리를 더 도와줬고 아들은 포장 박스를 나르며 웃었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돈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지만 되찾는 것도 돈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진짜 반전은 가족 안에서 더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큰 반전은 가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식탁에 둘러앉아도 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먼저 예민했고 아내는 지쳐 있었고 아이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일도 있었고 딸이 일부러 화제를 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찬 일을 시작한 뒤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포장 박스를 옮겨주다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좀 좋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아직 별로 못 벌었는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말고요. 전에는 늘 화가 나 계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 걸어도 덜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이 제게 바랐던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덜 무서운 얼굴, 덜 날카로운 말투, 조금 편안한 한 끼였는지도 모릅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전에는 아빠가 자꾸 뭘 증명하려는 사람 같았어. 근데 요즘은 그냥 아빠 같아. 그냥 아빠 같아. 그 말이 무슨 상장보다 더 귀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빠.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저는 참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고 나니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계란말이, 멸치볶음과 김치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밥상이 그 어느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배웠다. 돈 벌겠다고 덤빈 게 다 가족 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무너질까 무서워서 가족을 핑계로 삼은 것도 있었더라. 미안하다. 아내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도 같이 다시 배우면 되지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실패를 안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실패한 뒤에도 다시 진심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조금 평안해진다는 걸요. 그 후로 우리 집은 갑자기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근사한 집으로 이사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고 욕심도 줄였고 서로에게 나를 세우는 말도 줄였습니다. 대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릎은 좀 어때요? 내일은 어떤 반찬을 할까요? 이번 주말에는 절에 같이 갈까요? 아들 회사는 요즘 어떠니? 딸은 몸 안 피곤하니? 이런 말들이 집안을 다시 집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집이란 곳은 돈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말투와 표정과 마음으로도 지켜진다는 것을요. 예전에 저는 통장 잔고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먼저 지켜야 했던 건 가족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스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저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내가 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집착일 수도 있다는 걸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남들처럼 못했는가? 그 생각에 오래 붙들려 있으면 결국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 틀렸구나. 넘어졌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구나. 이 마음이 생기자 아이들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괜히 미안해서 아이들 앞에서 더 센 척하거나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솔직해졌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다.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다. 그래도 괜찮아지려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저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늦게 봤던 것 같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삶의 마지막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깔려 있었고 스님은 빗자루로 낙엽을 천천히 모으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스님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조금 멋쩍게 웃었습니다. 형편이 크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숨이 막히진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이 사라져야 편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로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괴로움을 움켜쥔 손을 펴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저는 한참 낙엽 쌓인 마당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사건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당신은 실패를 겪은 사람이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실패를 제 이름처럼 등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가게가 망하면 내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돈을 잃으면 내 가치도 함께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둘을 분명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가게는 실패할 수 있다. 사업은 무너질 수 있다. 계획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사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법당 앞에 한참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날, 자식들 등록금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던 밤, 아버지 병원비 앞에서 한숨 쉬던 시간,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던 세월, 퇴직금 통장을 보며 괜히 어깨에 힘주던 날, 그리고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울던 밤. 전에는 그 기억들이 다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성공도 변하고 실패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 무상함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절망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크게 벌지 못해도 작게 무너지지 말자. 남보다 늦어도 내 마음부터 잃지 말자. 체면보다 평안을 지키자. 지금도 그 문장을 가끔 읽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후회가 밀려올 때, 또 다른 욕심이 고개를 들 때, 그 문장을 읽으면 조금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앞날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걱정이 있다는 것과 걱정에 잡아먹히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실패를 겪었다는 것과 실패가 되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그 차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비로소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마지막 이야기가 이 긴 사연의 진짜 결론입니다. 제가 절에서 찾은 것은 돈 버는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을 뒤집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너진 뒤에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 그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희 반찬일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나올 만한 반전 인생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이 조금 많아지면 그날은 거기서 마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받아야지.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감당할 만큼만 하기. 몸 상하지 않게 하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하기. 이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 더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덜 지쳤고 저도 덜 조급해졌고 손님에게도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배달을 가면 어르신들이 문 앞에서 말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지난번 깻잎찜 참 맛있었어요. 다음엔 조금 덜 맵게 부탁해요. 아드님 같은 분이 와주니 좋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까? 예전에 저는 사장님, 대표님, 성공한 창업자, 그런 이름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 것이 훨씬 깊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걸 끝내 못 배웠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저는 계속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쫓았을 겁니다. 아내의 눈물을 제대로 못 보고, 자식의 한숨도 제대로 못 듣고, 제 두려움도 끝내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통장은 조금 더 두툼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더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실패는 제게 몇 가지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작게 살아도 된다는 용기, 느리게 가도 된다는 안도,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하루의 기쁨, 가족과 다시 눈 맞추는 법, 그리고 내 마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 지혜.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불안은 올라옵니다. 문득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마음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 누군가가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전 버릇처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방아착, 놓아버리자. 쥐고 있어서 더 아픈 것을 놓자.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재행무상.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불안도 지나간다. 이 조급함도 지나간다. 그 말을 마음속에 굴리다 보면 진짜로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내 곁에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불안이 올라와도 너무 오래 휩쓸리지 않고 저녁에 잠들기 전 그래도 오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인생의 답인 줄 알았습니다. 늙어보니 평안이 더 귀하더군요. 그리고 그 평안은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돈보다 더 깊은 자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겐 그걸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배우게 됐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너무 늦은 때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퇴직 후 불안한 분,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분, 한 번의 실패로 내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 혹은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겁이 나서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잃은 것이 사람의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묻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남들보다 잘 살게 되었느냐?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떠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그 욕심과 두려움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게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아직 남아 있었고, 아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제 자식이었고, 저는 다시 배우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일어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조용히, 흔들리지 않게 내 자리를 다시 찾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너진 자리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성급하게 자기 인생 전체에 판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실패는 지나가는 사건일 수 있어도 당신은 그보다 훨씬 깊고 큰 존재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도 좋고, 미뤄둔 통장을 다시 정리해도 좋고, 건강검진을 예약해도 좋고, 가까운 절 마당에 가만히 앉아 숨을 한번 길게 쉬어도 좋습니다. 삶은 그렇게 작은 자리에서 다시 움직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불안합니다. 앞날이 걱정될 때도 있고, 괜히 가슴이 답답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나라고 믿지 말 것, 실패가 떠오르면 그 실패를 내 이름처럼 붙이지 말 것,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로 다시 마음을 돌릴 것, 그것이 제가 퇴직금 다 날린 뒤에야 배운 가장 값비싼 지혜였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년 모은 퇴직금이 단 한 달 만에 공중분해 되었을 때 저는 죽는 대신 무엇을 택했을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다시 돈을 쫓는 대신 제 마음을 먼저 붙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게를 살리는 대신 가족을 다시 바라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대신 평안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선택을 한 뒤에야 삶이 조금씩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대단한 성공담의 주인공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망한 사람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뒤에도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제겐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셨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사람답게 일어나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탓하지 마십시오. 지나온 날이 당신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하루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같은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 깊은 사연과 위로로 찾아뵙겠습니다.